네, 오늘 두 남자의 코너도 마찬가지 진행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레포트를 한 2개 정도 먼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하게 어떤 이익의 목표치라든가 이익 목표치가 올라가거나 매출의 목표치가 이렇게 변하는 거 있다면 저희가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뭐 올해 네. 들어서라고 하면 이제 몇 거래일 되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매수했습니다만 네. 오늘은 이제 매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뭔가라고 놓고 보면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죠? 근데 이 네이버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전망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뭐 네.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 심지어 뭐 작년이었죠. 일부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네이버 엇갈리고 있는데요. 뭐 네.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 심지어 뭐 작년이었죠. 일부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네이버를 갖고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품을 먹느니 차라리 팔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의 주가에 대한 거품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또 네. 이제 뭐 거품에 대한 논란, 뭐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에서 트위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뭐 지금 시장 수익률에 대해서 뭐 홀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이 SNS 네이버 주가에 대한 전망치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 70만 원이라면은 뭐 지금 현재 네이버에 대한 주가가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는 건데 네이버에 대해서 100만 원짜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대한 쪽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네. 라는 부분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거가 되겠네요. 예. 화면에 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나중에 좀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이 화면인데요. 이게 바로 현대증권에서 조금 따끈따끈하게 나온 레포트입니다. 1월 6일자니까요. 예. 어제자인데요. 발표되기 이제 오늘 나왔는데요. 이게 보시면은요, 100만 원짜리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100만 원, 삼성증권에도 그리고 많이 비싸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점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면은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23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30조 원 이상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추 잡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의 구조를 보면 2013년에 실적이 좀 둔화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2014년이 되면은요, 매출도 껑충 뛰고 영업이익도 많이 껑충 뜹니다. 이 부분 화면 좀 잡아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적으로 지금 딱 보이는 거, 예, 조금 더 좀 위로 잡으면 딱, 예, 말씀되는데요. 그래서 줄 좀 쳐봐주세요. 2013년에 보면 2조 3천억의 매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이랑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4년, 15년이 되면요, 2조 7천억과 3조 2천억으로 훌쩍 넘어가서 뛰어 올라가는 거죠. 대도약을 하는 것이고요.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은 이제 회사 분할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4천억대에서요, 영업이익이 2014년대 되면 7천억대로요. 그리고 2015년 되면 8,700억 수준으로 훅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치에 불과하지만은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네이버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죠? 네이버 딴 것 때문에 무슨 지식 검색이다, 뭐 많이들 광고 본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네이버에 불붙어 있는 것은 바로 라인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 하시면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요, 아마 스마트폰 쓰신다 그러면 뭐 대부분이 많이 쓰실 텐데요. 카카오톡 안 쓰는 분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카카오톡은 대한민국에서 1등이지만은요. 지금 보시면 일본에서는 뭐 단연코 지금 라인이 1등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3.2억 명까지 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억 명이 넘는 부분이고요. 2014년 올해 말까지는 5억 명을 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가입자가 전세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라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면 놀수록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그렇게 많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비교가 되는 대상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중국의 텐센트라는 게 아시죠? 예, 텐센트. 텐센트 얘기 좀 우리 시청자분들 해주세요. 예. 텐센트가 이제 미국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임 유통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게임 유통에 대한 쪽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CJ ENM이라든가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도 게임 개발을 합니다만은 게임 유통에 대한 쪽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네.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퍼블리싱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텐센트 같은 경우는 게임 퍼블리싱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웨이신이죠. 위챗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SNS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챗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카카오톡과 라인을 그대로 베껴다가 만든 회사가 바로 위챗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의 실질적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이 지금 뭐 중국 거다라는 얘기도 심지어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위챗 같은 경우가 이제 라인하고 이제 주로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챗의 가입자 수가 2억 8천만 명 정도, 카카오톡이 1억 3천만 명, 그리고 라인이 지금 3억 2천만 명 정도에 대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비교 대상은 계속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1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에 대한 대상에 대한 쪽은 그 가입자 수를 얼만큼 빨리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시가총액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쪽이 뭐 이렇게 그 시그널, 리니어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즉, 그 가치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곡선으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도다. 2차 함수 구도와 같은 형태로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함수까지 얘기니까 약간 예.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시청자분들 페이스북 쓰시는 분 많고요. 뭐 카카오톡 아마 대부분 쓰실 텐데요. 제가 딱 얘기를 해드리죠. 짧고 긴 거면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요. 페이스북이요. 대충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지 아세요? 시가총액 한 120조 정도 되잖아요. 예. 얼추 120조 정도 되는데요. 텐센트도 110조 정도 나옵니다. 110조. 근데 보면 네이버가 지금 오늘 현재 23조, 그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게 보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 여전히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딱 하나 좀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 하신 분 있으면 일자 한번 쳐보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하시는 분이요. 롤 게임 혹시 하시는 분 계시면. 롤 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롤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롤의 대주주도 또 텐센트잖아요. 그만큼 텐센트가 뭐 대단한 회사인데, 그랑 딱 1대1로 붙일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텐센트랑 비교가 많이 되고 있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정말 투자에 있어서는 달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알리바바닷컴의 대주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샤오미의 또 그 출자를 또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그 투자에 있어서는 감이 상당히 뛰어나다. 네. 이번에 NC소프트의 그 게임 같은 경우도 또 텐센트에서 퍼블리싱하니까 역시 텐센트는 감이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왜 여기 또 아까 어떤 분이 여기 질문하시면 계시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결국 라인을 분리해서 나스닥에 가본다 안 가본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바로 얘기 나왔던 텐센트 위챗도 나스닥에 분리 상장한다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그런 쪽에서 같이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표는 딴 얘기 얘기했네요. NHL 엔터테인먼트 얘기해 주시면 거의 비슷한 건데요. NHL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가 위챗하고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게 라인하고 이제 위챗의 가입자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라인이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위챗은 전 세계에 화교가 있어서 가입자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입자 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라인도 지금 보게 되면은 회원을 고객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독일, 터키 할 것 없이 지금 프랑스, 영국까지 해서 라인도 위챗에 뒤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입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놓고 본다라면은 확실히 라인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의 평가가 국내 시장에서 국내 IB들에 대한 평가는 너무 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챗에 대한 가치는 이제 라인하고는 훨씬 더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놓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지금 10조라는 정도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상 20조, 30조 정도를 추산을 하더라도 사실은 좀 무리수가 없는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네이버를 사자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이 대표도 같은 생각 아니에요? 저도 네이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가 또 잘 나가게 되면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보고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키움증권에서도 오늘 보고서가 나왔죠. 키움 거예요 이게?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라인에 대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게임을 가장 잘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NHN 엔터테인먼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그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문제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아마 요 게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포코팡, 에오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더라도 PC 온라인 게임이니까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이 포코팡은 아마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애니팡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애니팡이 있었더라면 라인에서는 포코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포코팡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쪽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포코팡에 대한 매출도 잘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코팡에 대한 쪽을 놓고 보더라도 NHL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라인을 활용한 마케팅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수준에 대한 쪽이 아무래도 NHL 엔터테인먼트의 바닥 실적에 대한 쪽으로 보고 올해부터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NHL 그쪽 그 보고서에 대한 논리 자체가 네. 상당히 좀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NHL 엔터가 이제 분할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렇게 NHL 엔터테인먼트, NHL 스튜디오 629, 그다음에 블랙픽, 그다음에 이제 픽셀 큐브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이 분할에 대한 쪽은 훨씬 더 아주 잘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CJ ENM 같은 경우도 게임 사업부에 대한 분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 게임 사업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어떤 그런 그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이제 가장 빠르게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쪽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직을 분할해 놓는 것이 오히려 수직 계열화 시켜 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NHL 엔터테인먼트 분할 에 대한 내용이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다. 올해 시장에 제가 보기에는 기업적 가치로 놓고 봤을 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됐고요. 이익의 예상치 확 높아진 기업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이익에 대한 예상치가 이제 높아진 그런 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거요? 현대아이스코입니다. 현대아이스코 제가 예.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현대제철 얘기할 때. 예, 제가 예.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근거는 없다고. 분할 후 적정 가치가 1조 예. 1조 1,000억 원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데, 예. 아니,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내년 사업 강판을, 사업부를 띄워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게 알짜 사업부 아닙니까? 예, 그걸 예. 띄워냈는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은 글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내용을 했는지 저는 좀 그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데 예. 현대아이스코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그 뷰를 예. 좀 시장에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긍정적인 뷰를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EPS 추정치가 하향되는 기업. 네. 대표적으로 지금 태광, 성광밴드, 뭐 하이로코리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이 기자재 쪽. 같은 애들 아니에요? 예, 같은 네, 네, 네. 이제 계열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추정치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올해에도 영업이익률 20%대 수성에 대한 쪽이 좀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 특히 이제 매출액에 대한 쪽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올해 주가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탄력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상할게 하는 그런 같은 내용의 보고서들이었습니다. 현대아이스코는 뭐 제가 대답할 성질은 예. 아니잖아요. 네네. KB투자증권에서 왜 이렇게 높였는지 안 높였는지 저한테 물어볼 건 답이 없지만은 저는 뭐 똑같은 생각을 그저께도 한번 그저께인가요?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대제철한테 정말 핵심적인 사업, 냉연 난방 사업을 현대아이스코가 띄어서 훅 줘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이제 거래 정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거래 이제 얼마 있다 풀릴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외형이 뭐 줄어들고 회사가 좋아질 게 없죠. 쉽게 얘기하면 좋아질 게 없잖아요. 네, 좋아질 건덕지가 없어 보여서. 네, 건덕지가 없는데 왜 저는 하이스코어에 대한 그 생각을 좀 갖고 있냐 그러면 이게 더 높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몽구 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랑하는 사위가 하던 회사거든요. 현대아이스코를. 신성재 대표 네, 얘기하시는 거죠? 뚝 뛰어갖고 이제 자기 아들 쪽한테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예. 현대제철을 더 키우자는 거 아닙니까? 예. 현대제철 키우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그동안 계속 그냥 그렇게 냅둬두면 하이스코는 쭉쟁이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없고 그런데 작년 말에 현대아이스코가 이제 장기 계획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경량화 사업도 들어갔고 신소재 개발 이런 쪽 쭉쭉 들어가거든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꽂혀 있는 게 앞으로 새로운 게 완벽하게 새로운 어떤 물질이건 새로운 거에 나오지는 않지만 잘 융합하고 좀 창조적으로 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신소재 쪽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신소재 관련된 거가 LG그룹에는 LG 하우시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이게 아무 뜬금없는 게 아니라 진짜고요. 예, 진짜. 현대 하이스코도 그런 얘기를 회사에서 지난번에
장기 계획 발표할 때 그런 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뭐 근거가 있냐 그러면 회사 측도 근거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근거 있냐 말씀드리니까 말은요. 결국 그렇게 냅두진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냅두려면 뭐 성장 폐지시키는 건 마찬가지죠. 아니,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죠. 뭔가 앞으로 변할 그런 찬스가 있기 때문에 현대아이스코가 그래서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현대아이스코가 뭔가 꿍치 있는 순간 뭔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코스라는 거죠. 이게 현대아이스코. 그러니까 현대아이스코는 그 신성재 대표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러면 이제 주가의 판단을 바뀌어야죠. 깨꼬락지 되는 겁니까? 왜냐면 그 사위가 사랑하는 사이가 그 보통 사이도 아니고 엄청 경영을 인정받은 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아이스코는 그런 찬스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예전에 본부장 시절에도 매출을 좀 많이 땡겨 본부장 갔을 올렸었고. 때 엄청 많이 예. 올렸죠. 근데 물론 거기는 이제 요즘 보면 재벌들이 이제 통과세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일부러 매출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저도 잘 모르죠. 제가 이 업종을 이 주식을 깊게 통찰한 건 아닌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현대아이스코는 그래서 무조건 뭐 스트롱 바이 이런 얘기를 못 하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예. 뭔가 있을 수 있다. 난 2014년도 다크호스. 어저께 그랬잖아요. 예. 건설주 다코스는 근거 뭐 있어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다코스다 그랬잖아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실적 개선세 뭐 계속 회사 측에서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상 믿을 건 없죠, 아직은요. 왜냐면 좋아진다 그랬는데, 지난 3분기에 실적 7천억인가 엄청 깠죠. 한 번에 똑같죠. 예. 1분기 엄청 내고, 2분기엔 좀 줄어들었는데, 3분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7천억인가 엄청 훅 깠거든요, 이거를요. 예. 상상으로 많이 깠어요.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코스들이 몇 개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조건 돌기 앞으로 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지만, 근거도 약하지만 다코스 주식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여기 현대아이스코도 그런 쪽으로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 대표.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나온 거 아까 그 얘기했던 주식이 그 기자재 가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기자재 중에서도 관심이 갈 만한 것들이 있어요. 글쎄요, 기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그 실적에 대한 쪽에서 이제 셰일가스 관련된 내용에 대한 쪽들은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된 쪽에서도 진행에 대한 쪽 순간순간 이제 그 독일에서 뭐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베스타스에서 투자에 대한 쪽을 확대를 시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그 어떤 큰 이슈에 비해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광밴드가 됐건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 밑에 태광이 됐건 간에 밸류에이션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한 쪽들이 움직이는 폭에 대한 쪽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매출액은 뭐 3,50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네. 3,000억, 4,000억 언더에 대한 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시가총액은 이미 뭐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7,600억 정도 네.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태광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5,200억 정도 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로 놓고 보게 되면 성광밴드가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업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그 실적이 워낙 가시화돼 있다 보니까 이미 좋은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위로 올라갈 버퍼가 상당히 적은 것이 주식으로서 기업은 좋지만 주식으로서의 메리트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기업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별로 관심이 없던 업종인데 예. 이승원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 별로 관심이 안 가네. 제가 관심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말하는 게 약간 썰렁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예.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튼 오늘 지금까지 해서 두 남자가 바라보는 레포트 바라보기. 네, 다음 코너는 두 남자의 배틀 코너가 되겠습니다. 두 남자의 배틀 코너 이제 진행 뭐 익숙하실 텐데요. 그 각종 이슈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그에 대해 반론까지 같이 저희끼리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해외 이슈 어떤 것부터 나올까요? 이거는 아마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이슈가 한번 됐었죠. 오늘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갖고 1월 7일부터 네. 국제 가전 박람회를 시작을 합니다. 네. 세스라고 하죠. 네. 2014년 가전 박람회를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세스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지금 시장 계속 뉴스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12인치 태블릿입니다. 이 12인치 태블릿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아마 태블릿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태블릿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태블릿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많이 좀 느끼실 겁니다. 뭘 많이 느끼시냐면 집에 있는 PC, 데스크탑의 사용 빈도가 대폭 줄었다라는 것을 아마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태블릿 PC를 두고 나서 저도 이제 그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태블릿 PC를 쓸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12인치 태블릿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교육용 태블릿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터키에서 또 이제 그 2조 원짜리 그 교육용 그 시장에 대한 태블릿 PC에 대한 발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각 국가별로 이제 태블릿을 이용하는 교육 시장이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 태블릿 PC가 교육용으로 사용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업무용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트북을 앞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12인치 태블릿이 대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삼성도 만들 것이고 삼성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세스 오늘 그 딱 이렇게 플랜카드 거는 거 아닙니까? 라스베가스 거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 예, 예, 라스베가스. 이 화면이? 예, 이 화면이 지금 이제 그 걸린 건데 지금 12인치짜리 태블릿을 보여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갤럭시 노트 그 다음에 프로 12인치, 12.2인치짜리가 나올 거고 네. 애플에서는 아직까지 제품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2.9인치짜리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장 그 논쟁이 됐던 게 뭐였냐면 저랑요? 예. 저는 삼성은 안 된다라는 거였고, 삼성은 안 된다라는 거였고,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안드로이드 계열은 앱이 너무 적다. 라고 해서 이제 구글에 대한 쪽이 좀 밀릴 거다라는 쪽이었고, 태블릿에서는 여전히 애플이 강세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오늘 의견을 딱 한 적 있던 사람 같이. 예. 저를 몰아가는데 아주, 이분은 아주 성격 이상한 분이네요, 예, 대표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12인치가 됐건 13인치가 됐건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삼성에도 얘기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 애플도 얘기하고 있고 LG도 얘기하는 거가 2014년 있잖아요. 네. 2014년에 그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 디바이스 쪽에 대세 가장 큰 격돌은 태블릿에서 나온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거기에는 모든 지금 시장 참여자들, 업계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했던 그 업무용에서 많이 확대된다는 것도 아마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LG그룹도 그렇게 한다 그러고 있고요. 예. 포스코에서도 뭐 노트북을 없앤다고 얘기 나온 거, 뭐 이런 얘기가 아직 확실히 구체화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보더라도 태블릿 쪽의 수요가 각종 하이브리드가 됐건 어찌게 됐건 간에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은 뭐 주식도 뭐 딱 보여준다고 보고 있는데 아이패드 에어가 있잖아요. 완전히 한 방에 한마디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미 지난 11월 말에 있었던 추수감사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있잖아요. 대부분의 미국에서 판매 사이트 보면 1위부터 5위에 삼성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위드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 미니,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패드 그 기존 모델, 그리고 그런 것들이 쭉 다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삼성의 위치는 생각보다 달리 특히 태블릿 PC에서는 위축돼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실제로 보면은요.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아마 저는 그 7.7인치짜리 삼성 그 갤럭시 탭도 사용을 해봤고. 8.9인치짜리 아이패드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갤럭시 탭에서 사용되는 그 10인치짜리 넘어갔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앱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은 아이패드용으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에서 개발을 할 때 그 스마트폰용으로 개발을 하고 패드용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화면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보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스마트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앱에 그 태블릿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냥 그 화면이 커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대체 이 화면만 커졌지 오히려 보기가 더 나쁜 이제 그런 구도를 많이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지금 태블릿 시장에서는 아이패드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얼만큼 많은 앱들이 지원이 되느냐 탭 쪽으로 뭐 갤럭시 탭 쪽으로 그러니까 태블릿 쪽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들이 좀 많이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런 개발이 많이 이어진다라면은 삼성도 승산 가능성이 있다. 뭐 삼성에 대한 문제만 아니겠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계열의 태블릿 제품군 같은 경우는 애플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성공이 돼서 지금 이제 그 태블릿에 대한 쪽에서 마켓쉐어 어쨌든 간에 태블릿 뭐 애플이 팔리게 되면 삼성도 또 팔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현재 올해보다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그 파이에 대한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수혜주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전 잘 모르는 회사도 많은데요. 솔직히 BH, 이녹스, UID, GD, 이라이컴, LMS 이런 게 다 태블릿 관련 수혜주라고 키움에도 뜨고 여기 다
뜨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거?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이 BH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은 FP10이죠. 대표적인 FP10인데 이게 또 중국 기업에도 납품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들, 이녹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그 하락을 해 있는 기업인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GD. 이 GD 같은 경우는 싱글레스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싱글레스를 만드는 쪽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뭐 플렉서블 때문에 한때 이 GD가 위축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플렉서블 지금 뚜껑 까고 봤더니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역시 싱글레스 쪽에서는 가장 확실한 기업이 좀 G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또 이라이콤입니다. 지금 LCD 그 소형 LCD 그 백라이트 유닛에 대한 쪽에서는 국내 넘버 원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BH와 그다음에 GD, 그다음에 이라이콤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그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라이콤은 제가 저도 많이 방송국에서 얘기할 때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누가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할 때 들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6개 뭐 다 관심 하나도 없고요. 저한테 관심 있는 거는 사실 딱 하나죠. 예, 어떤 기업입니까? LG 디스플레이죠, 뭐. LG 디스플레이요. 왜냐면 저 딱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삼성전자가 지금 4분기 안 좋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뭐 주가는 어저께도 말씀 우리가 많이 드렸다시피 어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안도밸리가 나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 거 8.3조는 누가 맞췄나 이런 거는 그 정말 애들이 정말 그 하수 애들이 떠드는 거고요. 딱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8.3조가 영업이 나온 것은 오늘 대우증권에서 벌써 코멘트가 나왔던데요. 그래서 저희 오늘 아침 머니투에 방송할 때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딱 이거예요. 그 무선 사업부 있죠? 그 영업이익이 6조 이하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이거 딱 이거 하나죠. 결국은 그걸 누가 갖고 왔느냐, 그 점유율을. 점유율 누가 갖고 왔느냐.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 보면은요. 그러면 누가 갖고 왔겠어요? 상대적으로 애플이 많이 갖고 간 거죠. 지금 어찌 보면 드러나는 거로 보면은요. 물론 다른 회사도 많이 드러는 것이 있겠지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애플 컴퓨터랑 친한 LG 디스플레이가 좀 먹히고 있다 시장에서. 뭐 주가 그렇다고 해서 급등하거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오늘 애플의 그 삼성전자의 그 부진은 상대적으로 애플의 상대적인 회복이다. 애플의 상대적인 회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갈지는 뭐 제가 뭐 장담할 수 없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벌써 발빠른 애들이 4분기 LG 디스플레이 실적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뭐 레포트 나온 거가 좀 치사하게 발빠르게 나왔을 정도로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그 얘기는 IT는 그만 하겠고요. 오늘 강한 종목군이 또 하나 있어요. 네. 한미약품 이런 거 있잖아요. 제약주, 제약주들이 강한데 이게 배당 받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제약주들 쉬다가 요즘 다시 올라가는데 제약주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제약주 과연 이게 시장에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전히 뭐 고령화 사회로 간다라는 것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 여전히 작용하고는 있을 텐데 어떤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쪽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오늘 이제 그 제약주에서는 한미약품이 지금 뭐 거의 한 12% 뭐 상한 뭐 12%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호재성 재료들이 있었죠. 복합제 계량 신약 성장성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등급 BBB 등급을 획득을 했다라는 얘기로 지금 그 내부 준법 시스템에 대한 쪽이 뭐 BBB 등급을 획득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글쎄 뭐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에 대한 쪽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이 좀 그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슈에 대한 쪽이 좀 쏠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에 대한 쪽은 뭐 올라갈 때 추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죠. 저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어요. 이게 연초에 돼서 시장도 워낙 꼬리꼬리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 한쪽에서 이제 코스닥이다, 중소형주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뭐 말이 된지 할 때쯤은 결과로는 뭐 지나가봐야 하는 거고요. 누가 주식을 알 수는 없죠. 다음에 이제 제약주들도 그런 관점에서 작년 봄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유한여행 같은 게 많이 올라가다가 4분기 말부터인가요? 12월부터 좀 쉬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약주들이요. 굳이 따지면 저는 오히려 유한여행 쪽에 좀 손을 들어 싶은데요. 유한여행. 제약주 중에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저는 큰 관심 없어요. 제약주는 솔직히. 저도 제약주 중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뽑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탄력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대웅제약이거든요. 실적 개선세에 대한 대웅이요? 쪽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마켓 쉐어에 대한 쪽도 좀 잘 올라오고
보고 있고 또 영업력에 대한 쪽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웅제약 그 최근에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업군에 대한 쪽이 쉴 때 그 밑에서 지금 올라왔던 게 대웅제약, 종근당 이런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종근당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하고 나서 아직까지 이렇게 큰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굳이 제약주에 대한 쪽을 선택을 한다면은 이제 조금 더 작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이저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모멘텀에 대한 쪽은 없고 아래쪽에서 이제 그 잘 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근당이나 뭐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조금 눈에 관심이 좀 가고 있죠. 아주 많이 나온 게 유한양행 좀 말씀해드리면 지금 그 유한양행 이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요. 유한양행이 그 우리나라 업계 46년인가요? 그 동안에 업계 1위는 그 동아제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유한양이 작년에 매출 1위를 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확정 공식적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46년 만에 유한양이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업계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 그런데 이제 자회사 유한 킴벌리가 있는데요. 유한 킴 아시죠? 유한 킴벌리 알고 있습니다. 그 휴지하고 생리대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게 기저귀 이런 거. 이게 중국의 매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 300%씩 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유한 킴벌리를 갖고 있는 유한양행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지 않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종목 배틀에서 다룰 코너는요. 그 어제 급락을 했다가요.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큰 반등은 없어요. 다만 종목별로 몇 개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요. 건설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솔직하게. 진실 똑똑한 건설주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건설주가 된다 안 된다. 건설주 같은 게 아마 관심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좀 많이 이제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좀 되는데 좀 투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투기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정말 그 이제 진짜 경기가 올라와야 되겠죠. 경기가 올라온다라면은 충분히 뭐 건설주 같은 경우가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만약에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빠질 폭이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예, 여기서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심하네 이거. 왜냐하면은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인 게 주가가 빠질 때 보게 되면은 정말 뭐 거의 개차반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몇천 원대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은 뭐 삼성물산조차도 해외 쪽에서 악성 그 매물 털어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공기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당연히 흑자가 났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업장들에서 계속해서 적자에 대한 쪽들이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 달려 있다. 경기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는데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쪽에서 본다라면은 건설업종에 대한 접근 정도는 뭐 포트 내에서 일정 부분 접근이 가능하겠으나 적극적으로 베팅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 정석적으로 다른 곳에다가 좀 베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점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정석적으로 보면 이게 정석적으로 보면 제가 시청자분들께 늘 제가 방송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지만은요. 정석적으로 올라갈래야 그러면 건설주 먹기 쉬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주는요. 주변에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올라가지 말라고 막 누가 묶어놔더라도 이거 주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요. 전세값은 70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8월 말에 한번 그 부동산 부양 대책이 나왔고요. 조금 오른 듯 했는데 물론 오늘 또 일부 언론에 보면은요. 매일경제인가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파트 가격, 뭐 부동산 가격 이제 회복이다 이런 거로 더 타이틀 확 잡은 게 있어요. 오늘 그 뉴스 보면은요. 근데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군부를 하도 많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부를 엄청 뗐잖아요.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서 군부를 엄청 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이 된 적이 없는데요. 어찌됐건 부동산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데서는 저도 이승원 대표한테는 분명히 100%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아까 제가 딱 하나 동의를 못하는 거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주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물이잖아요. 생물. 살아있는 물체이기 때문에요.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 과연 까놓고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죠. 시청자들 한번 같이 보세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요. 삼성 엔지니어링 있죠. 2012년 고점, 그 전 거 얘기하지 말고요. 2012년 고점이 얼마냐면요. 25만 5천 원이요. 25만 5천 원. 근데 요번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요. 12월 15일 날 5만 4천 원이었어요. 이게 5분의 1 통화이 됐습니다. 5분의 1 통화이요. GS건설이요. 작년 이맘때
뭔지도 알아요. 작년 이맘때요. 11만 1,000원이었습니다. 예, 2월 10일 날이요.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요. 25,700원이에요. 근데 지금 29,000원이거든요. 예. 떨어지면 얼마나 더 떨어져야 돼요? 이게 그럼 저점 다시 가면 25,000원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25,000원이면 제가 잘 모르지만 예. 뭐 장부부터 본 적이 없지만 이게 정말 자산 가치 있죠, 자산 가치. 예. 전기에 땅값만 하더라도 충분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 땅값만 하더라도. 아니, 잘 모르지만 예, 예. 그만큼 떨어지면 된 거지 더 이상 어떻게 더 떨어져야지. 속이 시원하겠어요.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면 보유하신 분들한테 대한 신뢰가. 아, 될 그러니까 것 같고. 예. 이게 얼마나 더 떨어져야 되냐고요. 떨어지려면. 저는 뭐 충분히 왜 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역시 유동부채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이 부채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네.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산그룹주도 뭐 지금 보면 이미 한계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벌써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STX그룹,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동부그룹도 지금 구조조정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현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이 경기가 제가 가정하에서 경기가 더 안 네. 좋아진다라면 네. 이런 그 얘기를 네.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된다라면은 네. 이 부채에 대한 문제 건설주들도 역시 감당하는 건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올해까지 뭐 작년에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런 발행에 대한 쪽들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떨어질 여력에 대한 쪽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게 좋아요. 제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딱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트 하나만 올려주세요. 예, 이표가요. 원익 IPS를 쳐보세요. 원익 예, IPS. 전혀 뜬금없는 얘기 우리 시청자분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예. 원익 IPS를 길게 한번 보여주세요. 주봉으로. 예. 주봉으로 보여드릴까요? 주봉으로. 쭉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요. 보세요. 원익 IPS가요. 지금 화면 잡으셨어요? 예. 이게 뭐 11,000원 얼마에서 2011년에서 2012년에 고점에서부터요. 만원대부터 3,000원, 4,000원까지 쭉 빠졌죠. 예. 시청자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쭉 빠졌죠? 그죠? 2013년 보내요. 2013년 작년 봄에 5,000원 언저리에서 5,000원 언저리. 예. 5,000원 언저리였죠. 근데 보면 이때가 적자 났을 때요. 3분기 연속 적자 날 때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적자라던 게 흑자 되잖아요, 흑자. 예. 흑자 돼서 지금은 여기저기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작년 5월, 6월 달에 저희 머니터리 방송하는데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한 명 나와갖고요. 원익 IPS 얘기할 때 딴 데서는 레포트도 하나도 안 썼던 거예요. 약간 그래서 김충달 연구원한테 전문가한테 제가 그걸 물어봤던 건데 그때 처음 키움증권 친구가 나와갖고 제가 그 담당자는 그 IT 담당하는 친구인데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선임연구원 정도 되는 친구인데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6,000원대 얘기하면서 타피오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적자였거든요. 예. 주가는 더블 나잖아요. 예. 이게 딱 흑자 전환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상 최고의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 재료는 전 세계에 마찬가지. 우리 시청자들 제 2학년이가 얘기하는 거 다 필요 없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흑자 전환만은 재료 없더라. 흑자 전환만은 재료 없더라. 써주세요. 예.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 언제 흑자 날지 모르죠. 뭐 상반기 난다 안 난다 얘기하는데 뭐 가봐야 알죠. 하반 3분기 이렇게 적자 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GS건설도 흑자 난다는데 가봐야 알겠는데요. 흑자 전환하는 시점에 주가는 더블 날 수 있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양치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인정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래서 지금 뭐 적극 매매보다는요. 닷코스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간다.